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YTN 일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로 변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애초 예상보다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4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인데 세액도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도 동결을 택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질 가운데 생후 10개월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극발 한파 속에 서해안과 중부 일부 지역엔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올 걸로 보여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일찍 온 북극 한파에 눈까지 겹쳤습니다. 건물 지붕에는 하얗게 눈이 쌓였고 도로는 어느새 빙판으로 변해갑니다. 거리 풍경은 이미 한겨울입니다. 북극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온 겁니다. 밤사이 내륙의 눈은 그치겠지만 서해안에는 눈이 더 강해져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며 30일에서 1일 사이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거나 빙판길로 변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살얼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린 눈의 양이 적더라도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이면 도로와 터널의 출입부, 고가 도로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극발 한파는 오늘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11도, 파주도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며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겠습니다. 일찍 온 북극발 추위는 이번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한 건데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하고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 뒤 3년 10개월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선고 공판.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 측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과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청탁한 것이 맞는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감찰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첩보서를 경찰에 보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황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공직을 제한하며 송 전 시장 경선 경쟁자를 매수했다거나 청와대와 공약 수립을 논의했다는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선거 공약 수립에 쓰일 걸 알면서도 시청 내부 자료를 건네고 정무특보 채용 비리에 가담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검찰 수사 착수 후 4년 만에 나오는 사이 송 전 시장은 이미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고 황 의원도 형 확정 전인 내년 4월까지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특히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결과가 1심에서 상당 부분이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기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제와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인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 전 시장은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경찰이 선거철을 노려 기획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말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당시 2차장 검사의 지휘로 곧장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잇따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의혹 일축에도 검찰은 수사 2달여 만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소환하며 윗선 추가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면서 검찰과 정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했고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최초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의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청와대 인사들이 오히려 공권력의 정점이라는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걸었던 도덕성 흠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심 유죄 판단으로 앞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과 조국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다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김 의장이 여당이 반대하는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건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주회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잡힌 본회의는 예산안이 합의됐을 때 의결을 위한 예비적인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당무감사위원회가 공천 배제 비율로 제시한 22.5%보다 더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현역을 포함해 반등이 절실한 수도권 당협위원장까지 최대 절반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선거 이기느냐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나희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무감사 발표로 시동이 걸린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의 첫 표적은 강세 지역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당무 성적이 나빠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이 되거나 당보다 지지율이 크게 낮아 문제 의원으로 분류된 현직은 최소 20명이 넘고 다수는 영남에 지역구를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애초 지역구 의원 60% 이상이 영남권인 당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당세가 강한 지역적 특수성까지 충분히 고려해 여론을 살폈다며 지지율이 2배, 3배씩 떨어지는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 역시 영남권만 겨냥한 물갈이는 없을 거라면서도 43.5%였던 21대 총선 현역 교체율을 언급하며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최대 절반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공천 배제 권고 대상이 된 당무감사 하위 46명 가운데선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을 총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는 당 지도부도 경쟁력이 약한 당협위원장 교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혁신이 지도부, 그다음에 개별 의원님들, 당원들 모두 다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외에선 험지에서 어렵게 조직을 다져온 당협위원장들의 공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 기류가 읽힙니다. 현직 의원들도 물갈이가 무조건 선거 승리를 담보하진 않는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때는 저희가 43%를 했고 민주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대 물갈이를 했거든요. 한 2배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패를 했기 때문에 여당 총선기획단은 당무감사 결과와 별도로 공천평가지표를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보다 빨리 커진 물갈이 논란을 투명한 절차로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지금 이 전 대표의 움직임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위 평가자 감점폭을 늘리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요즘 민주당 내부는 시끄럽습니다. 비주류에 대한 이른바 공천 학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직격하며 신당 창당 여지까지 내비치자 곧장 당내는 술렁이었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측은 이 전 대표와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문제의식은 같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비주류 일각에선 행여나 친명 일색으로 공천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기류도 포착됩니다. 친 이재명계 주류 의원들 역시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해온 인사란 걸 강조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치 인생과 모든 과정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의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원외 조직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이미 신당 창당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 스스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당내 계파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해봉당 자승 스님이 지난밤 안성 칠장사에 난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유서가 발견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선정된 안성 칠장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스님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요사채에서 불이 난 겁니다. 건물 한 채가 전부 불탔고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조계종은 총무원장을 2차례 지낸 자승 스님이 이 화재로 입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던 주지 스님 등 4명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홀로 머물고 있던 자승 스님은 그대로 변을 당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의 명예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평소 칠장사를 종종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오후 늦게 칠장사를 찾아 홀로 숙소에 들어간 뒤 화를 입은 겁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선 검시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자승 스님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조계종 측은 일단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혹시 유서 나왔다던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만 화재 직전 자승 스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부장까지 현장에 파견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초저녁에 발생한 화재인데도 자승 스님이 피신하지 못했던 원인에 초점을 맞춰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정부 전산망이 멈추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인 2호조가 먹통이 됐다가 복구됐는데 정부 전산망이 문제를 일으킨 건 이번 달에만 5번째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호조는 공무원들이 회계 처리 때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중화 장비가 작동하면서 정상 작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안장비 시스템에서 문제가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호조 보안장비인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내부 저장 장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장비 이상이 생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호조는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자체, 33만 지방공무원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입니다. 예산 편성이나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합니다. 서울시는 먹통이 됐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에는 행정 전산망 오류로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 등의 차질을 빚었고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23일엔 조달청 나라장터가, 24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네트워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가망이고요. 그 유지보수랄지 네트워크 관리, 장비 교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매뉴얼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27일 발생한 서울소방 전산망 오류는 정부망이 아닌 KT망으로 최근 불거진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무리가 여학생 1명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이 괴롭히던 동급생을 도왔다는 이유였는데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얼마 전 자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학년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 한 학생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가 해당 남학생 무리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들에게 누가 그랬느냐며 따져 물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몸으로 막아서 욕하고 이제 못 때리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나댄다고. 네, 그래서 타겟이 저희 아이로 온 거예요. 곧바로 학교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학생 무리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A씨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말이 오간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겠다, 문제가 되면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등 끔찍한 말을 SNS에서 서슴지 않고 주고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발언을 한 남학생을 일주일간 등교 정지시키기로 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 닷새가 지나서였습니다. 이후 A씨 딸은 다시 학교에 갔지만 당시 대화에 동조했던 다른 남학생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다 하면 전학을 그때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분리조치가 된 상태에서 아이가 좀 더 여기 있기를 바라죠. 학교 측은 최초 피해 사실을 접수했을 당시에는 즉시 분리조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미 등교 정지된 남학생 외에 대화에 동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도 다음날 등교 정지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기초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방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연세대학교 공학관에 폭발물이 담긴 택배가 배송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건물을 폐쇄한 뒤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이 건물 수색과 택배 물품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쯤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엔 교수 때문에 화가 나서 텀블러에 폭발물을 설치해 택배로 보냈다는 글과 함께 기계공학부의 사진이 올라와 112에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올린 이래 7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이어가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에 대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하는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지난해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4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액도 1년 만에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41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 2천 명에서 이후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다가 올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올해 종부세액은 1조 5천억으로 급감하며 1년 만에 1조 8천억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납부자와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11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4천 명 줄었고 세액은 905억 원으로 1,65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납부자가 지난해보다 66만 2천 명이나 줄고 세액도 1조 9천억이 감소하며 감세 효과가 집중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잠실 헬스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4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99만 원 줄고 같은 크기의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4제곱미터 도남 현대 아파트와 잠실 헬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기본 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으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마용 성광 지역의 고가 주택들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납부 대상이 58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세액도 1조 1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전체 종부세 대상은 49만 9천 명, 세액은 4조 7천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현재 시각으로 내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관련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발표되는 외국 우려기업에 중국 국영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중국 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가진 미국 기업과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와 함께 중국 기업의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제작한 배터리의 보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틀 또는 나흘 연장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미국은 휴전 연장을 위해서 국무장관을 또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시작된 나흘간의 휴전은 양측의 합의로 이틀 늘어났습니다. 이마저도 현지 시간 30일 오전 7시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또 한 번 연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틀 더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명의 이집트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민간인 인질수를 아직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민간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은 원활하지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군인의 석방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와 가까운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는 추가로 4일 연장할 용의가 있으며 기존의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맞교환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이집트 등 주변국들이 휴전 연장을 중재 중인데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또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이후 세 번째입니다. We'd like to see the pause extended because what it has enabled, first and foremost, is hostages being released, coming home, being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휴전 연장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가자 지구의 교전이 재개되면 지역 전체를 집어삼키는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포괄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신뢰할 만한 상대방이 못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Anyone who supports a ceasefire basically supports Hamas' continued reign of terror in Gaza. YTN 신웅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어떻게든 본회의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탄핵안을 거둬들인 지 3주 만에 재처리 방침을 굳힌 겁니다.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보관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재에 전달되고 헌재 판단 전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무수고 불의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른바 표적 탄핵을 하겠다는 건 방송 언론 정상화를 막아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예산국회가 탄핵국회로 활용되는 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사법부 수장공백 해소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탄핵 정국과 함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예산 협상마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석비서관 교체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없앴던 정책실을 신설해 현행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국정기획수석실이 사라지고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하며 6개 수석실을 담당하던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무와 시민사회, 홍보 분야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을 열어 96개 국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이를 잘 지휘하지 못한 건 모두 대통령인 본인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엑스포 유치는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한 균형 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면서 이 전략은 차질 없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 정부의 판세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초박빙, 접전이라고 판세를 내다봤던 정부와 대통령실 보고 라인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19표 대 29표, 부산이 큰 표 차이로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완패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판세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을 비롯해 파리 현장을 지킨 정부 인사들은 사우디를 상대로 역전승을 기대해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제치고 결선 투표에 오르면 유럽과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해 초박빙 접전 대결을 펼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유치 활동을 펼친 것도 이런 분석에 바탕을 뒀기 때문입니다. 정상 차원의 전략적 아웃리치는 지지 미정국과 부동표의 표심을 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 밖 완패에 여권 일각에선 책임론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에게 엑스포 표심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는데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출구 전략도 없이 유치할 것처럼 민관을 총동원하고 현지 분위기를 호도한 것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도 대통령실이 실제 민심과 다르게 읽었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황이라 용산 참모진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한 목소리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책임론을 놓고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실망감을 느꼈을 부산 시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무언가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겁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또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조만간 예상되는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1월 30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권고한 이른바 희생 요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의결합니다. 또 해당 안건을 다음 달 4일 지도부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당 일각에서는 희생 요구안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해산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 오늘 의원들의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연말 연초에는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요. 서울시가 이에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심야택시 2,500대를 추가로 공급하고 심야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또 강남역과 홍대입구역 등 승차 대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12곳에 오늘부터 임시 택시 승차대를 8일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다시 찾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늘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에서 불이 나 자승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스님은 승려들이 거처하는 숙소인 요사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칠장사는 궁예와 임꺽정, 어사 박문수와 관련된 설화로 유명한 천연고찰로 1983년 9월 경기도 문화재 자료 24호로 지정됐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화재 현장엔 자승스님 외에 4명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자승스님 외에 4명이 있었지만 승려들 숙소인 요사체에는 자승스님만 있었던 걸로 일단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승스님의 입적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CCTV와 목격자 진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년 69세로 입적한 자승스님은 1954년 강원도 춘천 태생으로 33대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시설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지만 여러 곳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 지진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경북에서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의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과 경남, 대구, 부산 소방본부에는 지진 확인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만 시설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실제 피해 신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고 전국의 가동 원전은 모두 안전운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에 접수된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3초에서 5초가량 흔들림이 느껴졌고 고층 건물과 침대 위에서도 강하게 흔들리고 또 강한 폭발음이 들렸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지역으로 보면 울산과 부산, 대구, 경주, 포항 등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한 명을 성추행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성폭행하겠다는 대화를 나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지역에 있는 한 경찰서는 지난 24일 해당 학교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22일 같은 학년 남학생 A군이 몇 개월 전부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학교 측이 알렸습니다. 경찰은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방청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50대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15대나 들이받는 황당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전조등을 켠 차가 다가오더니 주차된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가 또 다른 차 여러 대를 부숩니다. 차에서 멀쩡히 내린 운전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뒤돌아서 집으로 향합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일어난 사고로 주차된 차 15대가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부서진 차들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잔해는 여전히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한밤중 벌어진 날벼락 같은 일에 주민들은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은 집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 전화와 문자에도 응답이 없어 음주 측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여러 차례 주차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귀띔했습니다. 평상시도 이렇게 일반적인 주차선에 주차하시지 않고 항상 이렇게 통행에 방해된다거나 또 다른 주차하지 못하게끔 이중 주차를 하신다거나 같이 주민으로서 좀 부끄럽고. 경찰은 남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전남 교육 현장 곳곳에 갑자기 전광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가 이 전광판 설치의 85%를 도맡아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전라남도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시간과 날씨, 오존 농도 등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보시는 것처럼 같은 전광판이 무려 2개씩이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광판은 지역교육청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에 있던 특정 업체가 지난 2021년 본사를 나주로 옮긴 뒤 전광판의 설치를 도맡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의회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237건 가운데 특정 업체가 85%인 182건, 52억 2천만 원어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조사를 한다면은 이번에 관계된 직원들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조사도 될 수도 없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본사 주소지에는 자그마한 사무실 한 칸만 있을 뿐이고 실제 공장은 여전히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확산하자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고향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정의로운 교육계를 만들기 위한 행정 사무조사까지 발의됐습니다. 행정체계상으로는 물품 선정위원회라든지 계약 과정은 처리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학교 현장으로 이 사업이 들어오는 과정, 첫 번째 단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중심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다시 일선 학교로 구매 권한이 넘어갔지만 또다시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품 비리 청산 노력이 공연불이 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어렵게 획득한 사업 비밀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걸 기술 유출이라고 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박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마치 경찰처럼 수사를 통해 이러한 기술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기 직전 적발됐습니다. 국내 기업 3곳이 대상이었는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의 직원들이 가담한 범죄라 모르고 지나갔다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피해 기업의 기술 자료를 이용해 PPT를 작성하는 등 중국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기술 유출을 막아 세운 건 특허청 기술경찰. 2019년 3월에 출범한 기술경찰은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 업무를 수행했던 심사관들로 구성됐습니다. 박사,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 기법까지 접목해 큰 범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술이 이제 침해가 됐는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수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잠복 근무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각 이제 피의자 신문, 뭐 고소인 조사 그리고 현장 조사. 은밀한 기술 유출을 잡아내는 기술 경찰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관련 지원도 확대됩니다. 우선 솜방망이라는 소리를 듣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초기부터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 경찰을 투입하는 절차를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활용해 국제기술 분쟁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을 빼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기술 유출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 그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대전시가 우주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열고 내년부터 5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에 대전 지역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걸 비롯해서 우주 전문 인력 5,000명 양성과 세계적인 우주 기업 5곳 육성 등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가운데 최연소로 알려진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 크피르 비바스가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되기 전 단란한 한때를 보내던 모자의 사진입니다. 크피르는 하마스에 억류된 최연소 인질로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7일 4살 난 형, 부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생애 5분의 1에 가까운 50여일간 억류된 셈입니다. And Kfir is now about 10.5 months old. He's 15, almost 15% of his life is in prison. He's not prison. He's in captivity somewhere underground. 어린이를 우선 석방한다는 합의대로라면 크피르는 휴전 엿새째 마지막 남은 아동 인질 명단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생후 10개월 된 크피르와 4살 난 형,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선 석방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is is your enemy. Fear, a 10 months old baby. Ariel, 4 months. A 4 years old boy. This is your enemy. 이스라엘군은 크피르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원에서 8살, 15살 아이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들이 군에 폭발물을 던졌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 수가 1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린이는 6,000명을 훌쩍 넘어서 전체 희생자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두툼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4도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0도 선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한낮에도 0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북극발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에 최고 10cm 이상, 호남 서부에는 최고 7cm의 눈이 오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6.4도, 대관령 영하 12.4도, 대전은 영하 4.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0도, 광주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